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을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킵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우선 공수처에도 공소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그렇죠. 이번에 공수처 만들면서 수사심의회처럼 그런 것들은 검찰에 있는 수사심의랑 유사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소를 해도 될지 안 될지 그런 것을 좀 판단하는 기관인데, 이 사실 범죄는 2018년도 전교조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했다. 이거 관여했다는 게 직권남용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등입니다. 요거 관련해서 조희연 교육감도 문제가 된다고 하고, 특히 특채 실무 작업을 한 비서실장이 있어요. 전 비서실장 A 씨도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 줬고요. 그래서 이 A 씨도 추가 입건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공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견 냈다고 반드시 공수처가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내부 규정을 보면요, 공소심의위원회가 낸 결과는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로서는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그대로 따르진 않아도 되는 것이긴 한데, 일단 공소심의위원회가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했던 그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소 쪽으로 수사를 박차를 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는 기소를 할 것 같은데, 또 하나 넘어야 될 부분은, 일단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 아니면 고위 경찰관에 한해서 그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공소 제기를 공수처 측에서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과정 중에 법조인들이 비공개로 공수처 관계자들을 다 이제 퇴거시킨 이후에 결론을 한 5시간 정도 논의한 끝에 내렸다고는 하는데, 지금 상당히 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런 비판,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초에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사람을 왜 공수처 수사 1호로 삼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조희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절차에 있는 겁니까? 네, 절차가 약간 좀 위배됐다라고 담당 변호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기본적인 건데요, 소집을 하게 되면 출석해서 의견 진술해라, 이런 게 모든 위원회에 거의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요거를 좀 해야 되는데 참여하겠다라고 변호인은 밝혔는데, 아마 공수처의 수사검사가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했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요거 한 2시간, 3시간 정도 확보 좀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소집 요구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 사실은 절차를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에요. 예컨대 공소심의위에도 안 해도 사실은 상관없는 건데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라면 또 첫 번째 어쩌면 좀 주목받는 사건이기도, 1호 사건이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가 전달했다고 하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도 반박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절차상 흠결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권을 결정할 완전한 주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히 의견 개진을 하니까 변호인으로서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언제 열린다, 그러니 항변할 사안이 있으면 나와서 출석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사실상 서면으로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해당 조희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기사를 보고 이게 열리는 것인지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 공수처 측의 해명이 이랬습니다. 변호사들이 냈던 의견서를 우리가 직접 배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니 본인들이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은 반영이 됐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조 교육감 측 변호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사검사랑 전화통화를 해봤더니 변호인 의견서 그 자체를 교부했던 게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를
본인들이 이제 그 심사하는 위원들에게 배포를 했다라는 거니까 그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반해서 공수처 또 검사 수사 관계자들은 이 수사심의 그 공소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뭐 자기네들이 왜 수사를 했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으며 이런 가타부타 진행 경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판정을 받았다는 게 조희연 교육감 측의 주장인 것이고 예. 이런 맥락에서 이거 다시 열려야 된다. 이거 절차상 흥결이 너무 크다. 이런 주장 내놓고 예. 있습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인데 사실은 뭐 공무원법 위반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직권남용 혐의도 이제 한 것 같은데 기소 의견으로 수사에 힘을 실어준 상태입니다만 두 분은 이 사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 관문이 있죠. 기소를 하는 입장은 검찰입니다. 수사만 공수처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직권남용죄예요. 직권남용죄가 뭐 최근에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알 거예요. 예. 무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범죄 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거의 다 무죄 났죠, 직권남용. 제가 봤을 때 유죄가 된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가공무원법을 넣긴 넣었어요. 뭐 그 혹시나 그거 우려해서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쉽지 않는 관문 두 개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장윤 변호사. 저는 일단 1호 수사로는 상당히 김 빠진 수사라는 아니, 김 빠진 그 대상자라는 지적이 너무 많았고 예. 지금 이렇게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파열음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과연 어떤 본인들의 위상을 상정하고 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무죄가 나오는 가장 큰 법리는 직권 자체가 없었다. 뭐 예. 이런 부분인 건데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인사 채용 과정에서 뭔가 월권을 행사했다라는 그 혐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인사권자로서 그 직분은 있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수사 경과에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이 종전에 뭐 사법농단 사건이나 기타 등등의 사건과 견주어 봤을 때는 좀 높지만 이게 기소까지 갈 것이라고는 보고 그 이후의 결론은 아마 이제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직권남용이 최근에 무죄가 많이 나온 거는 직권이 아예 없기 때문에 무죄다도 그랬습니다. 있습니다만 예. 직권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취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이래서 또 무죄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말하기 나름이에요. 네. 예.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 사건이 감사원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원에서 먼저 수사가 됐고 고발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수처가 가지고 온 건데 최재형 원장도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상태예요. 네, 유사합니다. 이게 예. 조희연 교육감이랑 똑같거든요.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특별 채용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조희연이랑 비슷하니까 이게 또 내로남불이 아니야. 게다가 이게 공수처로 지금 고발된 상태인데 만일 이 사건을 그러니까 조희연 사건을 공수처에서 기소를 한다면 최재형 사건도 그럼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그런 높다고 맥락도 봐야죠. 있죠. 예. 예. 또 그렇게 또 딜레마에 빠져버린단 네, 네.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어쨌든 1호 사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선정한 이상 기소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공소심의까지 만들었는데 절차상 또 어떤 문제점도 있고 만만치 않고 가장 문제가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이런 말씀 좀 우리 망신당합니다. 그래요. 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난주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던데 이 개정안 내용은 어떻습니까? 일단 군사법원을 크게 신뢰할 수 없다는 예. 근저에서 이 개정안이 나온 건데요. 성범죄 사건 그리고 군인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민간인 신분에서 군입대하기 전에 저질렀던 현직 군인의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심부터 아예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민간 법원에서 아예 재판을 하자라는 게 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고등 군사법원도 폐지해서 평상시에도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일단 민간 고등법원에서 맡도록 하자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군대의 그 폐쇄성으로 인해서 사실상 수사뿐만 아니라 이 재판 결과도 믿을 수가 없다.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조직의 어떤 논리가 더 우선하고 피해자 보호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개정안이 이런 취지로 마련이 됐고 법사위를 통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군사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
하면서 이 법안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네. 자 군사법원의 검사와 판사 출신인 박지훈 변호사분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2005년, 6년, 7년 그 무렵에 저 검사도 하고 판사도 했었었는데 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때 비슷한 안들이 사법계 사개추위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결국은 통과가 안 됐죠. 그때는 참 뭐 저희 법무관들이 봤을 때도 이 신뢰할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휘권에 너무 종속이 돼 있다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뭐 우리가 재판을 제대로 하려고 그래도 지휘관이 관할관 확인을 하면서 깎아버리기도 하고 영장이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 당시에 보수 정당 한나라당이었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반대가 어려웠었고 안 됐었어요. 그게 아마 뭐 제가 소회를 좀 말한다면 그래도 절반 정도 다는 아니지만 어떤 뭐 관할관 제도라든지 심판관 제도 폐지를 한 거 이건 아주 진일보한 것 같고 나머지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진일보한 어떤 개혁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간군 합동위원회 위원들은 살인 사건하고 이 성문제 왜 꼭 여기만 국한시키냐? 네. 모든 사건을 다 민간에 넘겨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군사 관련한 사건을 많이 진행한 건 아닌데 일반 민간 법원에서 하는 사건의 증거 조사나 이런 절차보다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 자체가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 촉발이 됐기 때문에 성범죄 플러스 알파 형식으로 이 개정안을 가져가게 됐는데 아예 어떤 군사법원의 그 폐쇄성 같은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영역의 사건들을 아예 민간 영역에 이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이 군 내부의 문제점을 하나 또 노정했던 게 이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민간과 또 군 다 합동으로 논의를 이어가는데 제대로 뭐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민간위원들의 어떤 호소입니다. 뭐 불출석했던 건 물론이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뭐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걸 나오면 공유하지 않고 비공개하고 그러니까 과연 개혁 의지가 스스로들에게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예. 표해진다. 그래서 뭐 참담하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실망적이었다는 게 민간 위원들의 어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범죄나 살인 사건이 아니어도 뭐 군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가혹행위, 구타 이런 사건도 아까 박지훈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 지휘관들이 뭐 자신의 진급에 뭐 문제가 있고 하면 그걸 또 덮기에 급급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건을 민간에 넘기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그 넷플릭스의 DP라는 드라마 아주 핫합니다. 네, 아주 유명한 네. 드라마입니다. 이게 보니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홍콩에서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기 끄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이 군의 치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한국군은 저런단 말이야.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 좀, 사실은 좀 재밌다 해가지고 근데 두려워서 못 봅니다. 사실 제가 딱 근무할 때 저는 헌병 체포조들 많이 알죠. 저희가 다 검거해 오면 그 사람들 재판하고 했던 기억들이 나가지고 혹시나 그 어떤 군대 내 군사법 또 헌병 뭐 지금은 군사경찰로 바뀌었지만 그런 어떤 좀 치부까지 드러날까봐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그 이 드라마를 보고 많은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느꼈겠다. 사실 저도 보다가 몇 번 껐거든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워요, 좀. 부당한 행위를 많이 받고 구타를 많이 당했던 지금은 안 그러다고 합니다만 지금도 샀던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군이 빨리 개혁해야 된다. 이거 사실 신체 건강한 그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들을 2년 뭐 1년 6개월 네, 이렇게 데리고 갔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를 하고 왕따를 시키고 구타를 하고 있을 수 없는 일 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뭐가 맞진 않는데 이제 저희 아들도 조금 있으면 이제 군대를 갈 나이가 지금 돼가 고등학생입니다. 뭐 빨리 가면 뭐 몇 년 안으로 가는데 이 어른으로서 그런 좋은 군대를 만들어 놓는 게 우리 그렇죠. 또 임무이기도 하고 저도 뭐 군사법원에 오랫동안 군법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 못했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는 마음도 상당히 많이 드네요. 예, 그래요. 저도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거 보면 제가 옛날에 겪었더니 생각하면 못 보내죠. 못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 진짜 뭐 보내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 그거는 뭐 이건 사람들 군대 다녀온 사람들 알 겁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맞아봤던 사람들 알 겁니다. 그래서 군은 반드시 개혁돼야 된다. 네. 예, 특히
뭐 부조리 같은 우리 지금 밖에 제작진도 다 고개 끄덕끄덕 거리고 다 군대 갔다 왔는.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예. 군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들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이 목요일 날 시작됩니다. 네, 오전 11시에 재판 첫 공판기일이 진행이 되는데 뭐 재판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주요 범죄가 원래는 뭐 성접대나 이런 다른 얘기가 있었는데 뇌물 사건이 지금 핵심이 됐어요. 2012년도에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한테 한 1억 5천 받았던 뇌물, 또 그리고 사업가 최모 씨한테 1억 7천 정도 뇌물 받았던 거. 이 뇌물죄로 지금 원래는 2년 형을 받았었는데 대법원에서 증거 부분 문제가 된다면서 파기환송된 사건이고 그 부분을 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파기환송심 재판의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1심에서 뭐 무죄 내지 면소 판결,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다 면책이 됐다가 항소심에서는 그 금액 한 4,300만 원 정도의 뇌물이 인정돼서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김학의 씨가. 그랬는데 이 결정적인 증언을 한 최모 씨라는 사업가 때문이었는데요. 이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뇌물을 줬다라는 그 정황, 그 당시의 상황 같은 것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들여다봐라라고 파기환송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검찰과 면담을 한 겁니다. 이 증인이. 그러니까 실제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답변에 유도는 없었는지 회유는 없었는지 무건의 어떤 압박은 없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지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어떤 대법원의 설시가 나온 것인데 이에 대해서 검찰은 상당히 좀 억울해하죠. 왜냐하면 검찰 사건사무규칙 189조를 보더라도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 검사가 신청한 증인 뭐 기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칙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내규이고 만약에 그 과정 중에서 회유 압박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건 증거가 오염됐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이 그 파기환송심이 어떤 결론을 낼지 상당히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판부 판결은 어땠나요? 1심은 뭐 다들 알다시피 김학의를 못 알아보고 늦게 지금 기소하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려서 공소시효 지난 걸 면소 판결 내린다고 합니다. 네. 공소시효 지난 거 하고 증거가 없는 것들 다 무죄 판단 내렸고요. 근데 2심에서는 뇌물 부분, 특히 최 씨한테 사업가 최 씨한테 뭐 휴대전화 요금 대납하게 하고 한 4,300 받았던 거 금액들 뇌물 받았던 거 이거를 2년 6개월 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예. 대법원에서 지금 우리 장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증거가 문제된다. 진술 부분이. 그래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검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게 유죄가 돼도 문제고 무죄가 돼도 문제인 게 만약에 증거 부분이 또 문제가 되면 결국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못 알아보고 봐주려고 하다가 결국 늦게 기소하는 바람에 싹 다 풀어주는 결과가 됐구나. 예. 더더군다나 이거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 지금 재판받고 있고 이성윤 지검장이라든지 예. 죄진 사람은 나가고 죄진 사람 잡으려는 사람들은 새롭게 처벌받으려고 재판 갔고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유죄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은 많이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결국 이거는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정 행위인데 시간이 조금 애매했어요. 예. 2010년에서 11년 정도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거 아니냐라고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도 했던 증거들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예. 공소시효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가 됐고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인 김건희 씨를 불러서 뭐 조사를 하겠다. 이 반부패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막 곧 조사가 왜냐하면 더 끌면 또 공소시효도 문제될 수가 있거든요. 또 더 끌면 선거하고 영향이 될 수가 있어요.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지금 시점 소환 조사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 시간을 끌어버리면 9월달 넘어가고 국민의힘 예비 경선이나 이게 돼버리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행위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불러서 기소를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할 거고요. 안 그러면 못 합니다. 아예 9월이 예. 지나고 10월이 예. 되면. 그래서 검찰 소환 조사는 저희가 뭐 예상하건대는 곧
9월 초쯤에 소환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문제된다고 할 정도로 오래된 사건인데 네. 증거가 남아 있을까요? 그래서 검찰이 아마 굉장히 좀 주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 당시에 그 해당 계좌 증권사들로부터 주식 전화 주문 녹취 자료까지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 확보에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 같고 이게 예. 10년 1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시효 돌파가 상당히 또 관건이었어요. 예.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예. 근데 박지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11년뿐만 아니라 2012년도까지도 그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고 보여지는 그 행위를 했다는 건데 예. 구체적으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근과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함께 동일 IP에서 계속 주식 계좌에 접속했던 그런 부분. 그러면 이게 여러 행위가 있었을 때 하나하나 행위가 공소시효에 적용을 받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게 습성을 갖고 일관되게 한 뭉텅이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예. 하나의 뭉텅이의 가장 끝 시점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 이 파악한 그 행위를 기준으로 했을 땐 10년이 아직 넘지를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검찰도 자신감을 갖고 9월 내 소환 그리고 조만간 기소 뭐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것도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게 뭐 김건희 씨가 대선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빨리 처리하는 게 큰 부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만약에 10월이고 한 달 정도를 더 지체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정도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도 말도 안 돼. 예. 하다가 뭐 그냥 고마하겠습니다라고 없는 거 고마하겠습니다는 문제죠. 기소 예. 아니면 불기소인데요. 그 결정을 예. 내리려면 불러야 돼요. 불러 아하. 확인해야 되니까 아하. 뭐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예상하면 안 되는데.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아마 언론에 공개하지 않겠죠. 소환 조사.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청이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건은 파이시티 관련해서 이 오세훈 시장이 그 선거 과정 중에 관훈클럽이었던가 그 토론회에서 예. 이 파이시티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거 제 재직 시절 중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오 시장이 전임 임기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였거든요. 예. 근데 이 파이시티 사건이란 게 2008년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수정 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을 자르게 했다는 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 그리고 파이시티 사건은 굉장히 그 양재동에 큰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뭐 복합 물류센터로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각종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건화됐던 사안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과 관련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단행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파이시티 사건이 오세훈 시장 임기 때 일어난 일인데 본인이 TV 토론에 나가서 내 임기 때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네. 말하니까 그거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 이렇게 고발당해서 이제 맞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뭐 그 사건이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부정 특혜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기가 좀 어려웠던 건데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악의를 갖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근데 이게 뭐 이재명 지사도 비슷한 건데 네. TV 토론에서 언급한 거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났잖아요. 맞습니다. 그 TV 토론에서 한 이야기 뭐 기억이 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걸 가지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했다. 이거 조금 심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죠. 네. 대법원 판결로 봐야 될 거거든요. TV 토론에서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했던 것들 또 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영장이 났다라는 거는 혐의 사실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시티 관련해서 사실은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 뇌물 받아서 실형을 네. 살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서울시장 다시 되니까 또 뽑았었단 말이에요. 그건 도덕적으로 비난이 가능하다.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죠. 네. 그 부분은. 다만 이 건 가지고 압수수색을 글쎄. 저도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예. 드는 게 예. 또 아까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때는 여러 후보군과 경쟁자들과 하는 그런 토론회 형식에서 즉각적으로 이 답변을 주고받는 그렇죠. 과정 예, 예. 중에 이 즉흥성을 예. 봤던 거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이제 한 명을 데려다 놓고 질문을 던진 그런 형식이었다는 또 차별점도 있는데 박지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 혐의점은 그래도 있다.
들여다볼 여지는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해 준 걸로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장대제소 장현미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